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서영석 타임스, 오늘 금요일이죠. 불타는 금요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에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내정됐다는 기사가 보이더군요. 오후에 발표하는데 오전에 조선일보가 단독이라고 포털에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무너져가는 박근혜호의 구조원으로 삼성을 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기사에서 저는 두 가지를 주목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물산 전 회장인 현명관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초빙에 대해서 수차례 고사했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대부분 임기 말의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 영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권력의 종점에 와 있기 때문에 괜히 끝물에 발도 안 걷다가 그 다음 정권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래서 임기 말에는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영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아직 임기 중반도 채 돌지 않은 2년차를 지난 막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벌써부터 비서실장의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 권력의 종점이 이미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무총리 역시 그야말로 만신창이 비리백화점이 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덕분에 계속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철통 보안을 자랑했던 박근혜 인사가 비록 한나절 차이긴 합니다만은 조선일보에 이미 들통이 났다는 사실, 이것도 역시 내부의 요동이 상상 이외다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한 기자들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저런 물어보면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권력이 셀 때는 입을 보다 더 조심하고, 권력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비록 반나절 차이지만은 비서실장 인사가 들통이 났다는 사실은 이 역시 박근혜 정권의 종막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즐거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오프닝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요즘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 매체들부터 시작해서 지방에는 온갖 신문들이 우죽순으로 지금 와가지고 생겨서 신문산업 혹은 언론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구가 3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00명가량이 기자들인데요. 다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어려운 건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것 중에서 딱 하나 맞는 게 경제가 어렵다는 팩트입니다. 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경제가 어려운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들은 제일 먼저 홍보를 줄입니다. 그러면은 신문산업 혹은 언론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기자들 입사하면은 열심히 취재해서 특종기사 만들어내는 데보다는 오히려 그 회사의 재정 형편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협찬, 이런 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뭐 매일경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각종 포럼 같은 거 뭐 신문사에서 수도 없이 개최를 합니다. 매일경제 포럼에 매일경제에서 주최하는 한 포럼의 일일 입장권이 뭐 500만 원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다 기업에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한 신문사에만 온다면 당연히 사주지. 그런데 거의 인터넷 매체까지 합치면 100개 갖고 온데서 일제히 와가지고 사달라고 그러면 100만 원씩만 해도 1억 원 나가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죠. 과거에는 뭐 광고국 직원들이 광고 담당을 했고요. 언론사에서도 보면은 최소한 부장급 이상이 돼야 좀 광고에 대한 압력을 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젊은 기자들마저 전부 수익 사업에 매달리게 하고 심지어 허접한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광고성 기사를 쓰면서 건당 몇만 원씩 받는 이런 일에 맞춰 기자들이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기자들은 이른바 포털을 통한 사용자 유입을 위해서 낚시성 기사에 매달리게 하고 또 일부 기자들은 그야말로 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사업 부분에 기자들을 동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미래입동조합 국민TV는 복받은 곳이죠. 미래입동조합 국민TV는 광고 수익을 통해서 생존하는 그런 모델이 아닌 조합원들의 월 조합비에 의해서 생존하는 그런 모델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원천적으로 광고 사업에 내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월 조합비를 내는 사람의 숫자가 15,000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여전히 출자금을 까먹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중으로는 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의 숫자가 2만 명을 돌파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래입동조합 국민TV는 더욱더 탄탄한 재정 아래에서 그야말로 취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좋은 언론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K 취재기자들 아직 연초도 얼마 되지 않고 경험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사용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언론들이 정말 광고나 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들이 혹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아주 복받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복받은 환경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그리고 월조합비 납부 부탁을 드립니다. 조합원 하니까요. 제가 오늘 우리 미래협동조합 미래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인도네시아에 계신 조합원이 쓴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감동 먹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글입니다. 에어아시아 항공기 추락 사건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교민조합원의 글입니다. 참사 대응 태도가 세월호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가 너무 대조적입니다. 우리 보통 인도네시아 후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버입니다. 네버. 인도네시아 조합원 반둥님이 반둥에 산다는 뜻인가 봐요. 이 반둥이 원래 인도네시아의 옛날 제3세계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반둥회의라고 유명한 곳입니다. 반둥맨 조합원님이 미래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사는 조합원 반둥맨입니다. 모두들 살기 바쁘고 빡빡하지만 인도네시아 사정이나 좀 말씀드리려고요. 좀 길어도 양해를 바랍니다. 아마 모두들 아실 테지만 전에 에어아시아 항공기 추락 사건이 있었죠. 모두 아시다시피 에어아시아는 말레이시아 국적입니다.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 우리나라 부산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수라바야에서 출발하여 싱가포르로 가던 비행기가 비행 도중 칼리만탄 섬, 우리는 보통 보르네오 섬이라고 하는데요. 원명은 칼리만탄 섬입니다. 칼리만탄 섬 남단에 추락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한국인 선교사 부부와 아기 모두 3명의 한국인도 탑승을 했고요. 부부는 시신을 인양했지만 아기는 아직 인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세월호 사건 대응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발생일부터 여기 인도네시아 뉴스는 난리가 났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즉각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비상을 걸었고 외국에 대해서도 원조를 요청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그리고 나라 굉장히 넓고 섬들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존심을 굽히고 즉각 외국의 원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다가 엄청 넓은 대신에 해군력이 약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요. 다국적 여러 나라가 초기에 투입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함정도 한 척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최초의 서민 출신으로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는 아들 졸업식에 참석하려고 싱가포르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경호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달랑 경호원 2명 데리고 그것도 자비로 이코노미석 타고 다녀온 사람이 바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입니다. 날이 갈수록 시신이 수습은 됐습니다만, 수습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고인들은 일단 칼리만탄 남부섬 공군기지로 옮겨졌고 바로 출발지인 수라바야 공항으로 다시 이송됐습니다. 수송 비행기가 수라바야 공항에 도착하자 시신이 실린 관인에 올 때 3군과 경찰의 대표들이 관은 운구하고 그 앞에서 3군 플러스 경찰들이 사회를 하면서 고인에 대해 예우를 다합니다. 그 시신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DNA 검사 후 유가족들에게 인계됐다고 합니다. 유가족에게 고인들의 시신이 인계될 때 지방경찰청장이 나와서 사망 확인서를 직접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에어아시아 회장과 인도네시아 지사 사장이 그때 나와서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사죄를 합니다. 그 후 고인은 경찰 호위하에 고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인도네시아,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도네시아 어쩌면 허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희생된 자국민에 대한 예의,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 그리고 사고회사의 진정성, 이런 것 오히려 더 허접하고 천박한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교됩니다. 다만 욕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 힘내시고 정말 정의롭고 바른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엔 아내와 소주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반동면 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도네시아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한번 비교 반추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영석 타임스 오늘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역시 어제 하루에 아마 관심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대략 100년 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불소까지 파고든 형법이 퇴출된 겁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위헌 7대 합헌 2라는 압도적인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나왔죠. 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이 사생활 보호 등의 가치가 관념적 사회 규범을 압도하는 시대가 대한민국에도 도래했다는 의미 있는 그런 신호라고 분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개인의 자기결정권 중시한 간통죄 위헌.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죠. 내밀한 사적 영역까지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간통죄 처벌에 따른 사회 질서 유지 등 공익보다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법익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도 하겠습니다. 네. 이 헌재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면서 형벌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간통 행위가 처벌되는 비율이나 사회적 비난 정도에 비춰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실효성도 낮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간통죄 고소 사건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고소되더라도 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취하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기소된 경우도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죠. 이 고소하려면 사실상 이혼을 전제해야 하는 만큼 간통죄가 혼인 제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불륜 배우자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한겨레 사설도 이어서 좀 바로 보겠습니다. 민주적 가치 성찰케 하는 간통죄 위헌이란 제목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오늘 아침 그 주요 언론의 오피니언 코너 사설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국가가 옳고 그름의 판단자로서 추상적인 그 위험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결정이라고 한겨레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대만, 이슬람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간통죄가 유지되는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적 추세에도 맞는다는 것이죠. 이번 헌재 결정은 단지 간통죄라는 하나의 쟁점을 떠나 민주공화국에서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라는 법 철학적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도 제공한다고 싶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표현의 자유, 또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 영역은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지적하는 바죠. 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뒤지지 않는 본질적인 권리들인데도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인은 국가의 결정이라면 내밀한 사생활까지도 내보여야 하는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불가침의 자유와 권리를 지닌 주권자라는 게 헌재 결정의 밑바탕이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관철돼야 할 헌법 원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나는 헌법재판관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건 사실 간통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거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위헌으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아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정당의 해상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행사한 것 아니에요. 헌법기관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에게 야, 저기 간통죄는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개인에게 맡게 된다고 해놓고 왜 정당의 해상결정권을 니들이 갖는 거야? 무슨 아니에요? 아마도 통합진보당 해산을 간통죄와 비교를 한다면 통합진보당 당원들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인간들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왜 앞뒤가 안 맞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개인에게 부여하고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그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은 너무나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통합진보당 해상에 대한 법무부의 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했어야죠. 헌법의 정당을 해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을 해야지 왜 국가기관이 결정합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이것도 위헌시켜야지.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 헌법재판관들이 왜 그렇게 앞뒤 안 맞는 결정을 내렸겠느냐. 거기에 대한민국의 비극이 있는 거죠. 하여튼 헌법재판소는 이번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도 이걸 엄청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이런 문제가 개입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들을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중처벌에 대한 것도 위헌으로 다 특정범죄 특가법이 이제 일반 행법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특가법이 더 많은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게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습절도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상습절도라는 거는 절도를 한 번, 두 번 하면 이제 상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절도죄에 대한 형량은 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가법에는 그 형량을 3년 이상으로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 떼먹은 놈들은 그냥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그야말로 상습절도라는 게 왜 일어납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상습절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개 서민에서도 최하층에 위치한 사람들이 상습절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가가지고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런 훔친 거 2번, 3번 됐다고 징역 3년 이상 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위헌 신청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행법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특가법에서 더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위헌 결정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말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 대해서 정상적인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치적인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하여튼 헌법재판소 하는 꼬락선이 보면요. 어느 뭔 결정을 할 때마다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게다가 더 가관이었던 것은 아니 정당 해산 결정을 했으면 됐지 국회의원까지 전부 다 뭐가지 쳐버리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 그거는 진짜 시대에 무슨 뭐 나치스의 뭐 무슨 저것도 뭐 북한의 뭐 무슨 노동당도 아니고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넘어가죠. 자, 통합진보당 얘기까지 갔는데 이 간통죄 얘기 잠시만 짤막하게 조금만 더 짚자면은 네, 뭐 이런 있습니까? 걱정을 하는 그런 논조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 통해서 네. 족쇄푼 간통죄 사회 건강성 지킬 보완책 따라야라고 주장을 하는데 간통죄 폐지에 따른 성관념 등 가치관의 혼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심리적 안전핀 제거 효과로 인해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지고 불륜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는 거죠. 건전한 성의식과 책임감으로 법 없이도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민 개개인의 몫이다. 이런 겁니다. 네, 이게 너무 내가 보니까 주제 너무 걱정인 것 같아. 이게 간통죄 없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뭐 우리나라보다도 간통죄가 없어가지고 유독 불륜과 뭐 이혼율이 높다는 그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내가 보기에는 주제 너무 걱정이고요. 근데 초창기에 다소 불륜이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통죄라는 게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법적인 처벌은 최소한 받지 않는구나 해서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위자료 신청 이런 것 때 보면요. 그 간통한 사람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을 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좀 더 낮게 책정해 주는 그런 또 사법적 형평성이 작동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인신구속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친고죄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위자료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건 파나마나 뻔한 사실이에요. 돈으로 막을 자신 있는 사람은 뭐 간통을 하든 불륜을 하든 지 맘대로 하고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야말로 사회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저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예. 성관념 등 가치관의 혼란 이런 거를 걱정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몫이라고 마치 국민들 위해서 계도하듯이 글쎄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라고 한 거예요. 관념에 이렇게 좀 가득 찬 그런 스탠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조금은 좀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언론사 논설위원들이 좀 꼰대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걸 쓰는데 뭐 세상에 또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뭐 어디 졸업하고 할 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굳이 뭐 탓할 건 없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사회의 자동적인 일종의 정화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절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만약에 이 말하자면 사법적인 장치를 해제했을 때 어마어마한 불륜과 가정 파괴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판단됐다면은 이걸 위헌했겠습니까? 벌써 지난 몇십 년 동안 4번에 걸쳐서 다 합헌이라고 판정해 왔잖아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뭐 이게 있든 없든 전혀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 헌법재판관들 면면을 보세요. 언제 그런 얘기 나왔잖아. 뭐 50대 뭐 서울대 남성 뭐 어쩌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아주 고루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판단해가지고 합헌이라고 했으면 사실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예. 국민 개개인 걱정하는데 글쎄요. 국민 개개인의 국민 다수는요. 건강하고 합리적일 겁니다. 정치권과 언론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뭐 그런 얘기. 근데 원래 이 논설위원님들이 원래 좀 오지랖이 넓습니다. 넘어가죠. 다음 이슈로 토픽은 뭡니까? 자,
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이었죠. 네. 국회에서 내뱉은 답변. 억지와 궤변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네. 자,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검찰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의 제한이었다. 청와대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없었다. 이게 황교안의 말이었죠. 그렇죠.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겨레가 굳이 이걸 찝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중에서 유일하게요. 아마 그 논술 위원이 아주 열을 엄청나게 받았나 봐. 네. 자, 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의미와 맥락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황 장관의 말은 아무런 의미 연결도 최소한의 논리 구조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형식상으로만 사표를 내는 것일 뿐 네. 파견 근무를 마친 뒤 신규 임용 형식으로 이 사실상 재임용돼서 검찰에 금의 환영한다는 것은 만천하가 하는 일입니다. 직업 선택 자유니 하는 말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데도 엉뚱하게 가져다 붙였다는 것이죠. 이 외부기관 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가 외부기관이 아니라면 검찰의 내부기관이라는 말이냐 이런 거죠. 같은 집구석이 모양이지 뭐. 예, 황 장관은 초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논리를 펼쳤습니다. 따라서 황 장관의 답변은 결코 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이냐 막걸리냐 그러는데 황 장관의 소리네, 말은 막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라고. 그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라고도 하네요. 네. 이 주구가 권력을 보위하기 위해 내지르는 소리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이미 상식이니 논리니 이성이니 하는 따위의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을 벗어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주인에게 귀염을 받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 권력의 단맛을 누리겠다는 일념만 번뜩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인물이 한 나라의 법을 총괄하는 부서의 수장을 맡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라고 한겨레는 개탄합니다. 이 최소한의 논리도 없이 황당한 충성심만으로 똘똘 뭉친 법무장관 아래서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는 겁니다. 예. 네, 뭐 한겨레의 논술위원이 정말 황교안의 마카파 은행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만큼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황교안 그런 얘기 듣고도 싼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도 결국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검찰총장에게 사실은 참 보면 비겁한 사람이기도 해요. 만약에 법무장관이 그런 소신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법상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서면으로 요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은 기록에 남거든. 풀러가지고 말로 얘기한 거야, 말로. 그러니까 제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소득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최동욱 총장은 나름대로 절충을 해서 구속은 안 시키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그런 선에서 절충을 했는데요. 그 결국 권력의 그 눈에 말하자면 눈밖에 난 그 덕분으로 완전 탈탈탈 털려가지고 쫓겨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역이 바로 황교안이란 말이에요. 황교안이 이제 와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이제 원천적으로 그때가 아마 1997년일 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그 초기에 그걸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했더니 결국은 그 파견된 검사를 통해서 검찰을 조정하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검사가 잘 나가는 기수가 청와대로 파견됩니다. 박정희 때 그랬어요. 파견돼 가지고 일정하게 근무를 마치면 영전돼서 더 높은 자리로 갑니다. 자, 그런 구조가 딱 정해져 있는데 검찰의 밑에 있는 인간들이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저 인간 저 있으면 자기 윗자리로 와가지고 영전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막아놓은 건데 이걸 편법으로 지금 계속 이명박 때부터 편법으로 비껴놨어요. 예. 현직 검사 못 가게 하니까 일단 옷 벗겨가지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임용해가지고 더 영전시키는 게 박정희 때 얘기를 그대로 한 거야. 그걸 물어보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이따위 인간이 법무장관이라는 게 진짜 말이 됩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아니 뭐 검사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느냐. 야 직업 선택의 자유 진짜 네 양심에 손을 대고 얘기를 해봐라고 하고 싶은 손을 갖다 가슴에 얹고 그 얘기가 진짜 말이냐. 그 저기 뭐 한겨레 사설에 지적하듯이 소리냐.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면은 아마 황교안 답 못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쎄요. 진짜 아전인수격으로 헌법 가져다가 걸핏하면 운운하는 사람들 누가 됐든 좀 그런 거 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뭐 그런 간신은 역사에도 많이 존재를 했어요. 김자점이라든지 인조 때 김자점이라든지 뭐 온갖 저기 황관 조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간신들 아닙니까? 간신들은 언제나 존재했지만은 현대판 간신으로 황교안 법무장관이 등장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현대에는 사실은 간신이 존재할 수 없는 메커니즘, 그게 말하자면 공무원들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작동 구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장관들도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그럼 장치는 되어 있는 건데 예. 이 황교안 장관님은 그야말로 상식을 초월하시고 현대의 모든 제약을 초월하셔서 박근혜의 간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박근혜에게는 어쩌면 더 큰 불행일지도 모르죠. 검사들, 현직 검사들이 청와대에 사실상 탈법적으로 파견이 됐다가 다시 제명되면서 영전하는 이런 거 못하게 하자고 했더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금 이게 진짜 희대의 코미디야. 이건 아마 영원히 그 역사의 길이 남을 어록이 될 겁니다. 네. 직업 굉장한... 검사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냐? 검사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었구나. 청와대 자유롭게 직업 선택할 자유도 없는 예. 이런 검사님들 정말 헌법적 권한까지 침해받는데 그래도 검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법고시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질문하고 되겠네. 싶습니다. 이렇게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데 예. 어떻게 검사하시겠습니까? 에라이 진짜 아이고 그냥 사법고시는 아니고 로스쿨생들한테 물어봐야겠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쩔 리가 없어가지고 소개해봤습니다.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죠. 자, 대법원이 어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면서 현대차 상대로 제기한 사실상 정문구 회장을 상대로 낸 거죠. 소송 상고심, 그러니까 최종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그러니까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며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노동자가 맞다. 이렇게 판정한 겁니다. 법원은 특히 현대차의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간접 생산 공정 노동자까지 모두 불법 파견을 폭넓게 인정해서 간접 공정 노동자의 불법 파견 해석에 반발해온 현대차를 완전히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업계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 판정, 현대차 울산 공장의 최병승 씨 소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현대차의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잇따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경향이 사설에서 이 문제 짚고 있습니다. 현대차 법원 판결대로 불법 파견 해결 즉각 나서라 라는 제목이고요. 현대차는 두 번이나 불법 판정을 받은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차는 앞서 최병승 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및 임금 지불 결정을 외면하고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서왔습니다. 네. 또 사내하청 노동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를 일축하고요. 일부만 그것도 새로 입사한 형식으로 정규직을 선별해서 거센 반발을 샀죠. 이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안기는 무의미한 법적 다툼 중단하고 순리에 좀 따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용 절감을 내세워서 이 사내하청 등 간접 고용 노동자를 양산해온 고용 관행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조언합니다. 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10대 재벌 계열사 노동자 중 사내하청 등 간접 고용 노동자가 36만 명이고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와 함께 최대 노동 현안의 하나인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의 전기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경향의 바람입니다. 이건 진짜 기업들이 크게 대우각성해서 예. 뭔가 이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결국은 기업들이 이제 점점 그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면은 그 대처하는 자세가 뭐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수동적인 우리나라는 거의 수동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인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급여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묘책들을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그 간접 고용 사내 하청이 생긴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하나의 하청 형태를 둠으로써 급여를 확 낮추는 이게 이제 관행화되시피 했는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그 포지티브한 방법으로 극복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그 정상적인 근로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결을 합니다. 물론 독일도 나쁜 기업이 있고 경영 그 실력이 떨어지는 기업도 있으니까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 전부 다 인정하고 비정규적으로 돌리려면은 급여를 30% 정도 더 준다든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해고 유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고를 하려면은 그만큼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급여를 더 주고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대신 뭐 사례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등을 둔다든지 여하튼 이 뭔가 일대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렵고 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쪽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모든 것을 오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재벌 총수의 결단이 있어야죠. 재벌들 보면은 참 문제가 많은 게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를 항상 연상케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었으면은 말하자면 김일성의 혈통이 그 나라의 수장을 맡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유심히 보면요. 사실은 그 백두 혈통이라 해가지고 과거 김일성과 같이 이 항일 빨치산 투쟁을 했던 그 가문들의 자녀들이 이 상층부를 장악하고 결국은 집단 통치 형태를 띠면서 그 상징으로 김일성의 그 자녀들을 내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김정은이가 개혁을 하고 싶어도 이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측근 가신들 세력이 너무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해치려면은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도 보면요, 딱 그래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손자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의 경영 승계가 되도록 이게 사실 많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도움을 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전문가 그룹이 딱 포진해가지고 하나의 이익계층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내하청 문제를 그 오너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한번 핵실해보자 라고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측근들에 의해서 사실은 혁신 시도가 좌절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 승계에 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기득권 구조는 일국의 법으로도 협파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대한민국에서. 삼성 재판을 보면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은 그걸 위해서 말하자면 그 지도층을 다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공장들에서 비자금 조성했고 그 비자금 조성을 한 걸 폭로한 게 바로 삼성 엑스파일 사건 아닙니까? 예. 참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아까 인도네시아 뭐 위도 무슨 조도 위도도 대통령인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서민 출신이 집권을 해가지고 이거 몇 번 정권 교체 없이 계속 혁신을 거듭해야 대한민국도 비로소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몽구 회장이 한전부지 매입해 주고요 국가로부터. 네. 뭐 어떤 사람은 우스개로 통크게 법인세 한번 미리 낸 거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마천루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마천루 좀 한 몇 층, 한 10수개 층 정도 줄여가지고요. 그 돈으로 이 사람들 제대로 대가 지불하고 고용 안정화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건물 높이 경쟁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마철로 짓는다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지. 아니 그 돈으로 기술 혁신해가지고 지금 현대차 디젤 엔진의 연비가 유럽차에 비하면은
굉장히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나온 디젤 엔진, 그것도 1500cc인가요? 그게 리터당 16.7kg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어쩔시고 하던데 유럽차들은 이미 20kg에 근접한 지 오래됐어요. 예. 뭐 푸저든지 르노라든지 폭스바겐. 폭스바겐 연비, 특히 디젤차 연비는 이게 참 19의 정책이 기술 혁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 디젤 엔진 역사를 보면 압니다. 우리나라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 규제로 나갔어요. 규제로 나가가지고 현대차나 그때 국내 자동차 업계는 디젤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가솔린 엔진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죠. 근데 유럽 차들은 그런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디젤차의 품질을 개선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책의 차이가 빚어낸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유럽 차들은 디젤 엔진의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거기에서 디젤차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의 환경 기준이 엄격하게 해가지고 가솔린 엔진하고 비교해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현대차가 지금 세계 시장은 기름값이 싸고 더 싸고 연비가 좋은 유럽차가 거의 습권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차도 거기에 근접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차가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몇 조 원을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그 돈을 연구소에 투자를 해가지고 더 좋은 엔진을 만들고 더 좋은 차를 만들어내는 게 순서 아닙니까? 보면은 열불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은 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냥 넘어갈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되면은 현대차도 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명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별로 익숙하지도 않은 경제 문제 가지고 떠드니까 할 말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PD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김혜준 PD,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공직 후보자 의혹 매뉴얼이라고 의혹 오늘 매뉴얼? PD 브리핑의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공직 후보자 의혹 매뉴얼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3년 차의 조각, 즉 내각을 일부 재구성하는 일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감안해 이 정치인들을 대거 입각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죠, 최근에. 그런데 청문회 시작 전부터 투기와 위장 전입 등 각종 의혹으로 후보자들이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야당 또한 고강도의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서 험준한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청문회 전국이 곧 다시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굵직한 이슈에 가려져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내용이죠. 일부 장관 후보자들 둘러싼 각종 의혹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새누리당 내 대표적 친박 의원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주영 전 장관 후임으로 후보자가 됐죠. 네. 유기준 후보자는 부친과 본인 모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부터 가족과 본인의 위장 전입 의혹까지 검증할 영역이 가장 넓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네. 의혹이 가장 많다는 얘기겠죠.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기준 후보자 부친의 투기 의혹 제기했습니다. 네. 황 의원에 따르면은 유 후보자의 부친은 1983년에 이 부산 강서구 녹산동의 어느 농지 인근으로 이사를 했으나 네. 1984년 2월 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황종 의원은 유기준 후보자 부친이 농지 소재지 또는 농작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해야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당시 농지개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특히 유 후보자 부친이 당시 세관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사전에 개발 정보를 파악하고 농지를 취득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의혹이 아니라 그런데 보니까 대충 앞뒤가 탁 보이네. 유기준 후보자는 해당 토지 일부를 2003년에 상속받았고요. 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준 후보자가 1985년에 구입한 충북 청주시 산 147번지 무려 24,461제곱미터. 야, 이건 몇 평입니까, 이거? 얼마 안 되네. 8,000평 정도네. 이런 규모의 임야도 네. 이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매입 당시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생이었다는 점, 1990년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점 때문에 야권에서는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 사법연수원생일 때 8,000평 예. 땅을 샀는데 예. 그게 또 하필이면은 산업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그렇죠.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어. 아니 사법연수원생 뭐 하나 그 경쟁자로 나서지. 1985년에 사법시험 1, 2차를 다 패스하고 연수원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 뭐 아버지 돈으로 했겠지 뭐. 예,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우연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하여튼 뭐 부동산 투기에는 아주 절묘한 실력이 있던가 네. 아니면은 아버지가 이런 빌려가 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구만. 저는 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후자에 좀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네. 뭐 이것도 유 후보자 책임이죠. 분명히 된다면. 이에 대해서 유기준 후보자 실제로 의혹이 제기된 땅에 가보면 볼품없는 야산과 전답 등이 대부분인 방치된 곳이다. 두 땅 모두 30여 년 전에 산 점을 감안한다면 투기라 불릴 만큼 값이 오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네. 자, 이 유기준 후보자 설명대로라면은 좀 땅을 잘못 찍어서 투기한 것일 뿐 목적까지 그렇게 순수하게 포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 성공한 같고요.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겠지. 예. 네. 뭐 실패한 투기였다고 하면은 조금 앞뒤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볼품 그렇다고 없는 투기가 아닌 건 야산과 아니잖아. 전답. 예. 왜 샀습니까? 그렇게 볼품 없는 야산과 전답을요. 네. 여기다 직접 농사라도 짓든가요. 자, 유기준 후보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위장전입 의혹도 있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그러면은 불과 한 3개월이죠? 네. 부산 남구 대연동의 이 진 아파트로 부인과 큰 딸만 전입시켰습니다. 이걸 두고 야당에서는 자녀 진학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유기준 후보자는 새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그 근처 중학교로 가지 않으면 큰딸이 한 학기 만에 전학을 가야 해서 주소를 잠시 옮긴 것이다 라면서 의혹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인정한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상식적으로 볼 때 네. 납득이 가는 의혹은 네. 이제 인정을 하는구만. 네. 이건 사실 사실 현행 법을 위반했다는 것 뿐이지. 네. 뭐 실제로 그런 것이라면 교육 때문에 잠깐 한 거다. 그러면 일단 용인이 되겠다.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죠? 교육 때문에 그렇죠. 위장전입한 부분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는구나. 참 머리 좋으신 분이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요? 딱 브리핑 말미에서 들으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유기준 후보자의 억대 소득 의혹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유기준 후보자 물고 있는 것 같네요. 유 후보자가 작년 3월까지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최고 4억 원의 수입을 거두었다 이렇게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 후보자는 로펌에서 배당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수입이 2억여 원을 넘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글쎄요. 한쪽은 4억 원 넘게 벌었다고 하고 한쪽은 2억 원 안 넘는다고 하고. 근데 돈 많이 번게 뭔 문제가 돼요? 뭐 세금을 안 내다든지 해야 문제가 되지? 예, 요거는 좀 한번 가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이것도 논란이 근데 될 것 같고요. 뭐 문제가 있는 모양이지? 네. 4억 벌었다 하니까 나 2억밖에 안 벌었다는 거 보니까. 그렇죠. 자, 유기준 후보자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 후보자의 의혹 매뉴얼을 모두 섭렵한 것만 같은 의혹 단골 메뉴 종합 선물 세트를 폭탄처럼 짊어진 채 청문회장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 종합 선물 세트 우리 네. 이완구 총리님도 통과했는데 네. 유기준이라고 통과 못하겠어? 네, 이 유기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내 친박 정치인이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요. 장남의 8학군 위장전입 의혹 받고 있습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장남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93년 8월 배우자와 장남만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로 전입을 했고요. 네. 장남이 중학교 3학년이 된 96년 4월에도 이 강남구 대치동 청실 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8, 90년대 8학군 배정을 위해 사용하던 전형적인 위장전입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죠? 전형적인 위장전입 방식. 뭐 이사장님도 익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네. 예. 유일호 내정자는 의혹이 제기되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신속히 엎드렸습니다. 예. 일단 바로 납작 엎드리는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유일호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나마 다행이네. 예. 교수 출신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른바 논문 자기 표절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아, 교수는 왜 그래? 홍영표 후보자는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연세대 북한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연구에 이 30쪽 분량의 영문 논문 이승만 방공정책과 한반도의 냉전이라는 그런 논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 대부분이 마찬가지로 영문으로 된 홍영표 후보자 본인의 95년 박사학위 논문 국가안보와 정권안보 남한 이승만 전 정부의 안보 정책의 제2장 내용을 별다른 인용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마치 옛날에 쓴 자기 기사 오락가이 하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은 그걸 밝히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밝혀? 그러게 말입니다. 자, 아, 맞아. 이게 예. 저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알지. 학술 논문집에는요. 예. 새로 만든 것이 아니면은 게재를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논문 제출되면은 논문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교수들 위촉해서 통과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내가 몇년 뭐일에 쓴 박사학위 논문 제2장을 요약한 것입니다라고 되면 X예요. 그거는 그런 거 안 받아줍니다. 세급 보내서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이 홍영표 후보자도 송구스럽다고 일단 해명을 하긴 했더군요. 근데 야당은 이 외에도 이 중복 게재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자, 홍영표 후보자는 또 교수 재직 당시에 뉴라이트 싱크넷이라는 단체 발기인의 이름을 올려서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라이트 싱크넷 무슨 단체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보니까 진짜 뉴라이트 싱크넷 나도 뭐 하는 단지는 모르겠는데 예. 거기 이름 올린 사람들 보니까 아주 쟁쟁한 분들이시더만. 새누리당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사실 검증의 달인입니다. 지금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주체도 다름 아닌 새누리당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과거 사례 좀 열거해 보겠습니다. 2002년이었죠. 참여정부 때입니다.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부동산 투기용 위장 전입 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결국 인준안 국회에서 부결됐죠. 장상 후보 낙마의 1등 공신은 새누리당의 전신이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입니다. 한 달 뒤에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 또한 자녀 취향용 위장 전입 문제 유일호 후보자랑 똑같은 거죠. 이 문제로 애를 먹었습니다. 네. 당시 장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를 맹모 삼천지기로 이해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한나라당은 굉장히 엄정했습니다. 결국 장대환 후보 인준안도 부결시켰습니다. 2005년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부인의 위장 전입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격이 거세지자 자진 사퇴해버렸고요.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 밖에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등도 위장 전입 문제로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들로부터 정말 탈탈 털렸습니다. 네. 아무리 정치판이 진흙탕 싸움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아사리판이라고도 하잖아요.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양심과 기준을 지키고자 한다면 자신들의 저런 과거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토록 엄정한 도덕적 기준을 내세웠던 새누리당이 이후 태도를 180도 바꾸는 바람에 대한민국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론사 언론인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총리 자리에 재상의 자리에 오르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네. 오늘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이 브리핑 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옛 한나라당 시절에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들이 문제 제기했던 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각종 인사청문회 논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있던 논란들이 이 한나라당이 옛날에 불러일으켰던 이 논란의 범주를 벗어난 게 거의 없어요. 예. 근데 보세요. 장상. 네.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 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결국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장대환. 이 양반도 장대환이 지금 매일경제 회장 아직도 하고 있나? 예. 하여튼 자녀 취향용 위장 전입 문제로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의 이 위대하신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 이 장관님들, 후보자님들 보면은 예. 그건 다 기본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합치고 있고 그게 기본이죠. 네. 예. 거기서 한 걸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 10걸음 더 나가는 게 예. 새누리당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당이에요. 사실 이러면은 석고대죄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은 정말 올바른 길이었습니다만은 그 올바른 길에 우리를 대입해 보니까 이토록 엉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고대죄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새누리당 이거 못 바꿉니다. 바꾸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운 어떤 젊은 지도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당권을 장악하고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당권 장악하기 쉬워요. 이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약간 좀 그 결이 달라가지고 지지율 1등 하면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뭉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뭐 친박해가지고 하여튼 후보자 됐다 하면 완전 개판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인간들 전부 싸가리 잘라내고 좀 보수라도 좀 괜찮은 포스터를 예. 쓰는 게 새누리당이 살 길인데 지금 보세요. 김무성도 아마 파보면은 뭐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 기득권들의 삶의 기본 자세가 그랬거든요. 교수라면은 그야말로 어디 백개 서는 걸 갖다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돈 벌어가지고 국회의원 할 인간들이라면은 최소한 부동산 투기용으로 위장전입은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진보 진영의 사람들 그렇지 않느냐. 그것도 파보면 나오겠죠. 그러나 그 정도는 그야말로 태상과 그리고 쥐 한 마리의 수준일 겁니다. 태상명동 서일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쥐가 나오니까 좀 기분 안 좋은데요. 자, 그래도 2000년대 초반에 위장전입 하나로도 고위공직자 후보가 낙마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새삼스럽습니다.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도덕성 기준이 어디까지 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씁쓸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